계약 총론 2개 남았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해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뜻은 뭐 쉬워요. 쌍무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권리 의무가 제3자에게 생기는 걸 말합니다. 보통 사례 형태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매를 했고 을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을이 알았다고 하고 그럼 매매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생기지만 대금 청구는 누구한테 생긴다? 병에게 생긴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을 체결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의무 중에서 권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부르게 돼요. 간단하죠? 의는 구별과 관련해서는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채무인수라는 게 있는데요. 채무인수가 2가지가 있어요.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하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행인수라는 게 있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그 아파트를 산다. 5억짜리 아파트인데 3억짜리 저당권이 있다. 은행이에요. 이걸 산다. 병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제3취득자고요. 채무를 인수했어. 이거를. 이때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채무를 인수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채권자잖아요. 원래 채무자가 얘죠. 채무자가 일로 바뀌죠. 근데 은행 가기 전에는 은행은 모르죠. 보통 요때는 갑과 병이 계약을 하고 채무 인수하기로 약정을 한 다음에 둘이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으로부터 동의를 받겠죠. 동의를 받아서 채무자를 갑에서 누구로 바꿔요? 병으로 바꿔요. 그렇죠? 그 전까지가 병존적이에요. 그 전까지가 병존적이란 건 을은 갑에게도 채권이 있고 을에게도 똑같은 채권이 하나 더 생긴 상태예요. 을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그래요. 갑이 은행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를 병도 같이 부담. 이게 병존적 채무인수예요. 그 상태에서 은행을 가면 채무자를 누구에서? 갑에서 을로 바꾸고 은행이 동의를 하죠. 그럼 갑은 면책이 되죠. 그러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돼요. 이때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만, 즉 은행을 위한 계약이지만, 왜? 은행은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가 병에 대해서 채권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만 채무자를 갑에서 병으로 바꿔버리면 이번에는 병에 대한 채권만 남죠. 그럴 때는 면책적이 되고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이행인수는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중국집을 가는데 맛있기로 소문난 짬뽕집을 가요. 근데 갑이 안 가려고 완강히 거부를 해.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거기 외상값이 있대. 그래서 을이 야 내가 외상값 대줄게. 그게 이거예요. 외상값 대신 내줄게가 뭐라고요? 이행인수. 그래서 갑이 을을 믿고 갔어요. 가니까 그 중국집 사장님이 갑의 멱살을 잡겠죠. 짬뽕값 내놔라.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얘가 대신 내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래?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중국집 사장님은 누구 멱살을 계속 흔들어요? 갑. 그게 이행인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행인수는 갑의 채무를 을이 이행을 대신하기로 갑, 을 사이만 계약을 맺은 거고 채권자인 중국집 사장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이행인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죠. 중국집 사장님을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쥐들끼리만 계약. 대충 이해됐죠? 외우면 돼요. 병존적 채무인수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린 제3자를 보통 병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제3자를 갑을병 중에서 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끝. 가볍지요? 설명 잔뜩 해놓고 그냥 그렇죠.
병전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니다. 제3자를 위한 조금만. 예. 일단 의하고 병전적 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된다는 기억하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삼면관계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구하는 사람. 야,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라. 이걸 요약자. 알았어. 낙약자. 요 낙약자가 채무자가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 그럼 누굴 말한다? 낙약자. 그리고 요놈. 제3자죠? 예? 수익자. 이럴 때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기본관계라고 하면서 보상관계라고 해요. 기본관계 이퀄 무슨 관계? 보상관계.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 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익자가 대금을 청구해요. 예? 근데 얘가 물건 안 넘겨줬어요. 낙약자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금 못 줘. 즉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터잡은 하자를 가지고 하자에 기초하여 수익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얘가 대금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낙약자가 니네 둘 사이 관계가 수상해. 니네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나 니네 관계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갚하고 병 물을 거예요, 을한테. 그게 네가 왜 궁금하냐, 자식아. 너는 그냥 주면 되지. 그러니까 요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죠.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를?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뭐라 한다고요? 대가관계. 요대수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요대수.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는 뭐라 한다? 대가관계. 그럼 이렇게 나와요. 대가관계에 터잡아 이걸 이유로 낙약자는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대가관계 하자 흠결을 이유로 낙약자는 수익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이 문구를 쫙 머릿속에 외우시면 돼요. 이해는 끝났으니까 우리는 항상 마무리는 뭘로? 암기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대가관계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한 자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삼면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두 가지. 유효한 쌍무계약이 있을 것,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있을 것. 두 번째로 제3자에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특약이 있을 것. 이걸 제3자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무슨 특수한 계약이 아니죠. 좀 전에 유효한 쌍무계약에다가 뭐가 하나 플러스 된 거에 불과해요. 제3자에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특약이 하나 플러스 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이 아니라 일반 계약에 제3자를 위한 약관이 하나 삽입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례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유효한 쌍무계약 플러스 제3자 약관. 이때 첫째, 요 제3자. 반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무슨 소리냐? 태아나 설립 중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성립할 수 있다.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나중에 얘가 권리가 생기려면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 수익의 의사 표시할 때는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굳이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 제3자에게 권리가 생겨야 돼요. 권리. 제3자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 그런데 우리 판례 얘가 얘한테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 이것도 된다.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면제시켜 준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을한테 병한테 꿔준 돈 받지 마라. 알았다. 이것도 된다. 예? 거기에다가
주택 분양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갑 건설회사가 있고요. 병이 분양을 받았어요. 수분양자. 근데 이 건설회사가 대한주택분양보증이라는 회사하고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해요. 이 분양보증계약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건설회사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서 분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분양보증회사가 대신 분양 의무를 이행하기로. 그래서 이 주택분양보증계약은 건설회사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수분양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조건부죠. 에? 무슨 조건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조건부죠. 부도가 안 나면 부담 안 하는 거니까 조건부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X 붙일 수 있죠.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 두 번째로 만약에 얘가 진짜로 부도가 나게 되면 얘가 분양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권리가 생기죠. 근데 권리만 생기질 않아요. 나머지 잔금 내야 돼요. 즉 주택보증계약은 수분양자가 권리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도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의무를 부담하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된다. 됐죠? 세 번째로 나중에 수익계사를 표시해야만 권리가 생기는데 이때 우리 판례 수분양자는 분양보증회사에 대해서 수익계사 표시를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계사 표시하는 경우 낙약자에 대해서 명시적 의사표시를 요한다. X, 명시적, 묵시적, 불문 이런 게 하나 쭉 나오게 됩니다. 제3자를 위한 약관에서 기억을 하실 내용들이에요. 다섯 번째로 효력.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 자체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 두 개만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을 해요. 그렇죠? 문제는 요놈. 제3자 권리. 바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제3자가 수익계사를 표시해야 돼요. 왜?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해가지고 병에게 이행을 하라 하더라도 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 두 개만 있으면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제3자 권리가 발생하려면 플러스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 뭐? 수익, 의사, 표시.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긴다. 그럼 첫째 수익의사 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 아니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뒤집으면 제3자 수익의사 표시가 없어도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두 번째로 형성권이다. 세 번째로 누구한테 한다. 이거 누구한테 해야 돼요? 수익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낙약자. 요약자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낙약자에게, 채무자에게. 세 번째 형성권이니까 행사 기간을 정하면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우리 민법상 형성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요게 10년이면 항상 뭐가 있다? 상대방이 뭐가 있다? 최고. 낙약자가 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 근데 확답을 안 해. 그래서 낙약자가 확답을 하지 못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여기 한 세트. 여기서 표시.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형성권이다. 낙약자에게 한다. 기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다. 낙약자는 최고할 수 있다.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효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수익의사 표시 전에는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질 않았죠. 않았으니까 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이행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안 했으니까 제3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는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죠? 있어요. 있지만 얘가 이행을 못해요. 병한테는. 왜? 아직 수익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합의해갖고 제3자 권리를 뭐 할 수도 있다? 변경,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석해요? 이후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없는데 이거 합의로 못, 합의로. 요약자가 낙약자가 합의 해제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합의 해제.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 해제하면 병의 권리가 소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의로 소멸시키죠. 합의로. 그러면 반대로 취소를 하거나 해제 같은 건 어때요? 이건 합의가 아니죠. 단독행위예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한 후에 보세요.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해요. 또는 이렇게 사기를 친 사실이 밝혀졌어요. 또는 요약자가 착오가 빠졌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얼마든지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왜? 이건 합의로 소멸시키는 게 아니니까. 이때 당연히 수익자의 동의 따위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제3자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 두 번째로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죠. 이 수익자가 선이다. 보호되냐?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계약이 있었고 수익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 좀 전에 누가 계약을 해제한다? 요약자. 제3자는 계약 해제권 없다. 두 번째, 이행을 한 상태에서 해제됐다. 낙약자, 제3자에게 이행한 걸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은 누구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낙약자가 일부나 전부를 이행을 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낙약자는 제3자에게 이행한 부분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제3자가. 누구에게? 낙약자에게. 이런 것들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한 후에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나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게 요거 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기를 쳤다. 갑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사기죠. 그러니까 병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때 요놈, 요 제3자 요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요놈. 110조 2항 제3자에 해당한다. 또 까먹으셨어요? 110조 2항이 뭐예요?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의리죠. 제3자가 사기강박한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약자가 제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을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요약자는 그냥 취소할 수 없다. 낙약자가 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이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되었다. 얘가 선이라더라도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니까 110조 3항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제3자가 나오면 멘붕 상태가 된다는데 짜증난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3자가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예? 110조 3항은 보호되는 제3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나머지는 뭐 됐고요. 된다요? 네, 표정이, 네. 자, 이제 해제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특히 저 마지막 거. 잘 따라오시다가 여기서 막히신 것 같아요. 이 말에서. 그렇죠? 처음이라고요? 아니, 무슨, 네,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했어요. 네? 아직 110조 2항과 3항을 안 외우셔서 더 해요, 지금. 제가 110조 2항과 3항은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냥 나온다고요. 110조 2항이 뭐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한 바, 그게 110조 2항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110조 2항에 그냥 그대로 박으세요. 박으시면 돼요. 요약자가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낙약자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을 때 이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니까 요약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110조 2항에 터잡아 상대방인 낙약자가 제3자의 사경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110조 2항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갖다 박으시면 돼요. 반면에 110조 3항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제3자는 해당 안 되니까 저놈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해제. 예. 자, 해제, 계약의 비정상적 소멸. 일단 뜻이 뭐죠? 의의가 있고요. 구별이 나오고요. 해제권 발생 사유가 있어요. 약정이 있고요. 법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게 나오고요. 행사했을 때 효과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계약의 소급소멸,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리고 해제권이 소멸하는 게 나와요. 쉽게 생각하세요. 해제가 뭘까? 비슷한 놈이 뭐가 있을까? 해제권은 그냥 안 생기다 어떤 사유로 생겼을까? 그걸 가지고 해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행사하면 어떻게 되고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해제권을 소멸시킬 거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차가. 이때 해제가 뭘까?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단 계약이 성립했고 유효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이행을 안 해요. 즉 계약 성립 이후 뭔가 사유가 생겨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 후에 뭔가 이유가 생겨. 그걸 근거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켜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그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계약 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 행위에 적용되는 취소, 법률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정 사유를 가지고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보세요. 취소는요, 계약을 포함해서 모든 법률 행위, 그리고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소급해서 무효가 취소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두 번째로, 이건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철회라는 게 있어요. 구별되죠. 세 번째로 일방적 의사표시죠. 합의로 소멸시키는 게 있어요. 합의 해제라고. 네 번째로 이건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해제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돼요. 그런데 의사 표시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있어요. 실권약관이라고. 그렇죠? 그런 거하고 구별하자고요.
개념에서 그 중에서 합의 해제하고 실권 약관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합의 해제 계약이에요. 합의 해제 뭐라고요? 계약. 계약을 해제하자라고 누가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오케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시켜버리는 해제 계약을 합의 해제라고 합니다. 위에 건 단독행위죠. 두 번째로 우리 판례가요. 이 합의 해제는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도 해도 된다. 계약을 체결하고 장고한 세월 동안 서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서로 더 이상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지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합의 해제는요. 해제는 뭔 사유가 있어야 돼요. 합의 해제는 그런 사유가 필요가 없어요. 지들끼리 합의 해제하면 돼. 그러니까 해제 관련된 규정은 합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이런 거 인정 안 돼요. 또 계약을 해제를 하면요. 대금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돼요. 근데 합의 해제는 이자 가산 같은 거 없어요. 손해배상이나 이자 가산 같은 게 합의 해제는 없어요. 다만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해서 소멸하죠. 합의 해제도 소급해서 소멸해요. 두 번째,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제3자가 보호가 돼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래요.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합의 해제도. 마지막으로 합의 해제 후에 각과 을이 사귀다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게 아니고 합의로 헤어졌어요. 우리 만난 지 한 2년 됐는데 지겹다 야. 서로 얼굴 보기 싫은데 헤어질래? 그랬더니 상대방도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미안해서 먼저 말 못했는데 잘했다. 헤어지자. 합의로 헤어졌는데 3일이 못 가서 서로 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다시 만났어. 우리 다시 만날까?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걸 다시 부활시켜. 아이 지들끼리 지지고 볶든 말든 뭐 상관없겠죠. 판례가 그래요. 합의 해제 후에 해제된 계약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부활시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니들끼리 지지고 볶겠다는 걸 뭐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게 합의 해제예요. 두 번째 실권약관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해요. 뭐라고 특약을 하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특약을 하는 걸 실권약관이라고 해요. 그럼 실권약관은 해제와 다른 점이 뭐예요? 해제는 해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야만 해제되는 반면에 실권약관은 요 사실만 생기면 해제가 돼요. 자동으로. 즉 말하기도 귀찮다. 해제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귀찮을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특약을. 요때 요거를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실권약관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가 판례예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약간 다르게 봐요. 우리 판례가. 중도금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 재산권 인정과 보통 동시행관계죠.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걸 나눠야 된다. 매도인이 재산권을 안 넘겨주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건 지체가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매도인이 물건을 안 넘겨줘요. 그래서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고 있어요. 이건 이행지체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주는데도 잔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건 지체가 되죠. 이 나눠야 된다. 잔금 지급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지체 상태가 돼야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래서 요렇게 실권약관을 했을 때는 잔금 지급 기일에 매도인이 자신의 재산권 이전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 지체로 만들어야 자동 해제된다. 동시행관계니까. 그렇죠? 그렇게 둘 나눠서 실권약관은 확인을 해주시면 돼. 다 구별되시죠? 응? 세 번째, 해제권 발생 사유. 약정 해제권이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잔금을 한 3개월 뒤에 주기로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그 3개월 동안에 공시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가격이 반값으로 폭락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면 2배 폭등이나 반값 폭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약정 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기분 나쁨을 해제할 수 있다. 그것도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고 나서 매수인이 아침에 똥차를 봤다. 재수가 없다. 그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것도 약정 해제 사유가 돼요. 당사자들이 어떤 걸로 약정 해제 사유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가 계약금 교부. 계약금 해제라는 게 뭐예요? 계약금을 주고받아.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면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겨. 이 생기는 해제권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계약금 계약.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이 되는 거죠. 당사자들이 해제권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는 게 약정 해제권이에요. 여기 하나예요. 약정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을 행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따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약정 해제권은. 반면에 이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권은 계약 체결 후에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당사자들이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해제권이 생기는 걸 법정 해제 사유 이렇게 불러요.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우리 민법상. 이 채무 불이행은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해서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해요. 일반적. 근데 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요. 계약 강론으로 가면 또 있어요. 요런 계약은 요럴 때 해제할 수 있다. 요런 계약은 요럴 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는 그 계약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개별적 법정 해제자는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그게 뭐다? 채무 불이행. 이걸 민법이 두 개를 규정해 놨어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두 개를 규정해 놨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학자들이 더 얘기하는 게 몇 개가 더 있어요. 불완전 이행이 있고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도 될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사정 변경의 원칙. 이거 법이죠. 법 원칙. 그러니까 법정 해제 사유가 된다. 담보 책임 이런 것들. 채권자 지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채무 불이행으로 논의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계약 총칙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약 총칙 영역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 두 개. 요놈과 요놈, 요 두 놈만. 과거에 우리 민법은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불완전 이행은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자, 이때 이행지체는 또다시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보통의 이행지체하고 정기행 이행지체. 자, 먼저 이행지체.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이게 이행지체예요. 시험 지문에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깡그리 이행지체예요. 돈 못 주고 있는 거 다 뭐로 보시면 돼요? 이행지체 다. 돈이 없어서 이행지체. 다 이행지체입니다. 이때 이행지체는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상당한 기간 기회를 주자.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그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첫째 요 상당한 기간.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가 기간을 아예 안 정한 거. 그냥 야 이행해. 이거 하고요. 정하긴 정하는데 상당하지 않은 거. 30분 내로 이행해. 이렇게.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30분 내로.
그럼 두 가지예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최고. 기간을 정했지만 상당하지 아니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판례 있다.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거 최고. 중에서 과다 최고. 요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하고 상당하지 않은 거. 이거 조심하세요. 요건 과다 최고. 과다 최고. 그래서 매도인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 5천 내나. 과다 최고죠. 이게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생겨요. 둘로 나누면 돼요. 근소하냐 현저하냐. 과다한 정도가 근소하냐 현저하냐. 1억 받아야 될 매도인이 1억 10만 원. 근소하죠. 예? 1억 5천. 과다하죠. 현저하죠. 나눠서 요때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요때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게 과다치고. 세 번째가 일부 이행지체. 일부. 그럼 그 일부분만큼을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전부 해제할 수 있는가 일부 해제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생기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이 전부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일부만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일부 이행불능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어쨌든 일부 이행지체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일단 그 일부를 상당한 기간 이행을 최고한 후에 전부든 일부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통의 이행지체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최고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보통 이행지체인데 최고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첫째가 당사자들이 미리 계약을 해요. 우리 이행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최고는 하지 말자. 에? 미리 특약을 한 경우. 그럼 최고할 필요 없겠죠. 이행지체가 생기면 그냥 해제하기로 하자. 이렇게. 또 하나가 이행거절. 이행거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 이행거절. 이럴 땐 최고 필요 없다. 그런데 요거 또 예외가 있어요. 이행거절하게 되면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겨요. 에? 그런데 이걸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를 해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생겼는데 며칠 뒤에 채무자가 다시 이행하겠다 그랬어요. 이행거절에서가 적법. 이때는 다시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최고 필요 없는 거 두 개에다가 이행거절 조금 추가해서 조심하시자. 됐죠?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정해진 기간까지 해야 되는 거. 결혼 예복 맞추는 거, 뷔페 음식 식당 주문하는 거, 택배 배달 이런 거. 언제까지 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기행위예요. 근데 그때까지 안 했어요. 당연히 이거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깁니다. 최고 없이. 특히 요거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최고 없이 해제된다. X.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지. 해제된다가 아닙니다.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것이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 조심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나올 만한 게 그따구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 없어요? 최고가 필요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일부 이행불능. 일부 이행. 아까 일부 이행지체는 판례가 없는데 요 일부 이행불능은 우리 판례가 원칙 일부 해제. 원래 일부 이행불능이면 137조를 적용해서 전부 해제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 반대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반대로 해석을 해요.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원칙 일부 해제, 예외. 나머지 부분만이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전부 해제 이렇게. 불완전 이행은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 이정환이가 3시간 반을 와서 떠들고 강의를 했는데 3시간 반 강의하면서 3시간 20분을 메르스 얘기하고 갔어요. 3시간 반을 이행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안 했죠. 나중에 다시 와서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와서 다시 와서 보강 따위를 통해서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완전 이행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럴 때는 최고 후에 해제. 완전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 근데 저한테 보강을 하라고 이랬더니 제가 자가격리가 됐어. 보강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자가격리가 됐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완전 이행 불가능. 그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완전 이행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추안. 그러니까 불완전 이행은 추안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최고 해야 되냐 필요 없냐 이렇게. 에? 뒤에 다시 완성 이런 뜻이에요. 추안. 이거 해제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두 개가 있죠 판례가. 임야를 매각한 사람이 임야내 분묘 두 개를 이전하기로 해놓고 이전하지 않고 있더라.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분묘 두 개 이전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다운 계약서를 써주기로 약속했다. 근데 안 써주고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못한다.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 검인 계약서에 매매 대금을 줄여서 기재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은 채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거 해제권 가능은 하다. 그러나 인정은 한 적이 없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계약 체결 당시 내용대로 계약 이행을 강요하게 되면 어느 일방에게 상당히 현저하게 불이익한 결과가 생길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이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고 판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약 사정 체결 당시 현저히 사정이 변경이 되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현저하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시내치가 그래 그럴 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을 인정한 적은 없다. 계약을 체결하고 9년이라는 장관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매매 가격의 목적물의 가격이 1670회나 폭등을 했다 하더라도 이따고 가지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한 16,000배 정도 폭등해야 사정 변경을 인정할지 몰라 하여튼. 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땅을 사면서 은식점 허가까지 미리 딱 구두로 받아놨어요. 땅 사는데 덜랑 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로 편입을 딱 시켰어요. 그래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사정 변경 됐죠. 이따구를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권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진짜 해제권을 인정한 적은 없다. 담보채권은 매매에서 나오죠. 그냥 해지할 수 있고요. 채권자 지체 이거 이행 지체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매수인이 돈을 못 줘요. 이행 지체. 그래서 물건을 못 받아. 수령 지체. 그렇죠? 쉽게 생각하세요. 매수인이 돈을 못 줘요. 이행 지체. 그래서 물건을 못 받아요. 채권자 지체. 그럼 매도인은 언제까지 돈을 주고 물건 가져가라. 최고하면 되죠. 그래서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령을 최고한 후 그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를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최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구별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보통의 이행지체 중에서 미리 특약한 경우, 이행 거절의 경우, 정기행이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불능의 경우, 불완전행에서 완전행이 불가능한 경우
있다고 들으면 뭐가 필요 없다? 최고가 필요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딱 나눠서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유 봤어요? 행사. 첫째, 해제권. 행사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 권리는 원래 권리자가 행사할지 말지 자유죠. 두 번째로 행사하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무슨 권? 형성권. 세 번째, 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다.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로 충분하다. 네 번째, 행사기간 몇 년? 당사자들이 약정했다면 약정한 기간, 약정하지 않았다면 몇 년? 10년. 또 더럽게 길지요.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 최고. 해제권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제권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요 논국 안에서 불가분성 하나 추가. 불가분성은 해제권자가 수인이 있거나 상대방이 수인이 있을 때 갑을 병이 공유하던 땅을 정에게 팔았어요. 갑을 병이 공유하던 땅을 정이 돈을 안 줘. 그럼 해제권자가 셋. 그쵸? 반대로 정이 돈을 준데 갑을 병이 지분을 안 넘겨줘. 그럼 상대방이 여럿. 해제권자가 여럿, 상대방이 여럿. 이럴 때 두 가지 불가분성.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 첫째, 행사의 불가분성.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단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소멸의 불가분성. 어느 일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부 소멸. 그래서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 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단 임의 규정이다. 불가분성은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이다. 예? 빠른가요? 빠르지는 않지요. 네,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양이 많은 걸 한꺼번에 이제 담으시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신 것 같아요. 뭐 아직 양이 많지는 않지. 계약 총론밖에 아직 총론 다 안 끝났는데, 그렇죠? 매매까지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제권을 행사하면 되고 행사했을 때 이제 효과 이게 또 중요하죠. 효과. 효과. 일단 첫 번째 효과가 뭐예요?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해요. 두 번째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요. 원상회복. 세 번째로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551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없는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약의 소급 소멸 다 필요 없고요. 요거 기억하시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고 계약이 해제가 됐고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요게 소급 소멸의 뜻이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것은 을에게 넘어가 있던 소유권이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을 등기는 뭐가 돼버린다? 무효가 돼버린다. 그리고 며칠 있다 을 등기가 말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때부터 을 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 사이에 소유권은 이미 갑에게 되돌아와 있고 등기는 을에게 남아 있고 그래서 을 등기가 무효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요거 때문에 계약의 소급소멸 때문에 548조.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생긴다. 왜? 여기서 을과 거래한 놈이 나타난다. 요 을과 거래한 놈이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그래서 계약관계의 소급소멸은 첫째로 등기 넘겨주고 해제되었을 때 효과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 따라서 갑은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 말소 청구는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이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한 세트. 물권법 총론에서 봤던 거. 두 번째로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과 거래하는 병이 나타난다. 이 제3자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548조 1항 단성.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가 보호된다. 이때 제3자 우리 판례. 첫째, 부동산은 등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동사는 인도까지 갖추고 있는 놈이어야 된다. 소유권을 되찾아간 갑하고 맞짱 떠서 이기는 놈이다. 그러니까 얘는 겉에서 봤을 때 요 놈이 권리자처럼 보여야 된다. 그러려면 부동산은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동사는 인도까지 갖춘 놈이어야 된다. 이 기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로 해제 전에 등장한 놈은 설악불문하고 보호된다. 해제 전과 후로 나눠서 해제 전에 등장한 놈은 선악 묻지 않고 해제 후에 등장한 놈은 누구만? 선이만. 해제 전 등장한 놈은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등장한 놈은 선이만 보호된다. 두 가지 머릿속에 박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놈과 관련해서 보호되는 제3자와 아닌 놈들 구별해야 돼요. 보호되는 제3자와 아닌 놈들 구별해야 돼요. 아닌 놈을 외웁니다. 아닌 놈, 보호되는 제3자 아닌 놈, 키워드 찾으세요.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게 되는 채권 따위를 양수한 놈, 압류, 가압류한 놈, 전부 명령을 받은 놈, 채권을 양수, 압류, 가압류, 전부 명령 받은 놈들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갑을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서 분양받을 권리가 을한테 있는데 이걸 병이 샀다. 그리고 이 분양계약이 해제됐다.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요놈. 아파트 분양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예? 세 번째, 토지 매매가 있었고 을이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고 그리고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 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양수한 사람. 토지 매매 계약 해제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요놈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에? 아니라고요. 토지 매매니까 얘는 건물 산 놈이니까. 에? 1, 2, 3, 4 한 놈만 더. 갑이 을과 주택 매매, 을이 병과 임대차, 병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이 있어요. 그런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네. 이때 요놈 보호되는 제3자냐? 보호되는 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 거 기억하자. 어떤 놈? 요 임대차 을이 임대 또는 전세 권한을 갑으로부터 부여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 요 말 나오면 요 임차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대항력을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예? 원래 주택 얘가 임대인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얘는 임대인이지를 승계해야죠. 근데 요 경우는 안 된다. 요건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요 매수인이 최소한 아파트 열쇠를 갖고 있냐부터 확인한 다음에.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얘가 보호가 돼요. 이건 됐고요. 세 개만. 나중에 주택임대차 가서 또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계약의 소급소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요 결과하고 보호 안 되는 제3자 머릿속에 여러분들. 두 번째가 원상회복이라 그랬어요. 이건 간단해요. 물건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인은 뭘 돌려주고? 원물. 매도인은 뭘 돌려주고? 대금.
플러스 과실 사용이익 얘는 이자. 이때 특히 이거는 못을 박아놨죠. 뭐라고?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요 이자는 대금 반환이 이행 지체에 따르는 지연배상이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체율에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연체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법정이자로 이렇게 되죠.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는 거. 두 번째로 요거. 과실 돌려줘야 되죠. 빠지는 게 있어요. 반환 안 해도 되는 거. 하나가 감가비, 또 하나가 운용이익. 보통 매수인이 그 물건을 잘 활용해서 100만 원의 이익을 보통 얻어. 근데 요 매수인은 능력이 뛰어나서 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는 100만 원 정도의 이익밖에 못 얻었는데 요 매수인은 그 운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어요. 이때 플러스된 100만 원은 요 매수인의 개인적 능력에 의해서 증가된 이익이죠. 그런 걸 운용이익이라고 해요. 이건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동시에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렇게 각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1억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을이 잔금을 안 줘요. 아까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최고하라 그랬죠.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어요. 끝끝내 얘가 이행을 안 해. 그럼 갑은 계약을 어떻게 해요? 해제하겠죠? 이럴 때 갑이 을에게 준 건 없으니까 돌려받을 건 없죠. 받은 게 있어요. 뭐? 계약금 1,000만 원. 갑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도 된다? 돌려줘야 한다. 그것도 뭘 붙여서?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서. 갑 뚜껑 열리죠? 그래서 손해배상이 따로 나온다. 이건 돌려주고 따로 뭐 해라? 손해배상 청구해라. 이거 돌려주기 싫으면 처음부터 뭐 해라? 위약금 특약. 위약금. 그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돌려주고 손해배상. 그런데 이거 먼저 돌려주고 손해배상 하라면 뚜껑 열리니까 이것도 동시행관계. 그리고 이 손해배상은 아까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실내이익 배상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 실내이익도 가능? 이행이익 배상액과 실내이익 배상액을 구할 때 실내이익 배상액 구하는 게 훨씬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실내이익 배상을 해줘요. 계산이 쉬우니까. 원칙은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그러나 뭐도 가능하다? 실내이익 배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쫙 흐름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 해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소멸시켜야죠. 첫째가 상대방이 이행을 하니까 해제권자가 이행을 받아. 해제권 소멸하겠죠? 해제권을 포기, 해제권 소멸합니다. 해제권 행사기간 동안 행사를 안 해, 소멸합니다.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10년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최고했어, 확답이 없어요. 해제권 소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제권 소멸사가 쭉 있고 또 하나가 어디 갔어? 매수인이 해제권이 있어. 매수인이. 그럼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얘는 물건 돌려줘야 되죠. 근데 매수인이 이 물건을 개조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봤어. 멸실 훼손을 통해서 반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봤어. 그럼 이 매수인은 해제해봐야 물건 못 돌려주니까 매수인의 해제권을 소멸시켜야죠. 물건에 대한 멸실 훼손, 반환 불능, 개조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버렸어. 해제권자가. 그럼 이놈의 해제권을 소멸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해제. 해지는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장래 소멸시키는 거니까 막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약 총론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강론 조금 더 보겠습니다.